네,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이 전해드리는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얘기,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기자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출입하는 장효인 기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이은정입니다. 네, 오늘도 두 기자와 함께 기자들의 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국 3,500여 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되는데요.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일찌감치 투표를 마치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먼저 장효인 기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드시 사전투표장에 나와달라 이런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율 3~4%포인트 이내에서 격전지를 55곳으로 꼽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들에서 이번 총선의 승부가 갈릴 걸로 예측한 겁니다. 네. 어제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분석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분석을 내면서 결국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39%, 민주당 29와 조국혁신당 10% 합치면 야권이 39%로 동률입니다. 또 이번 21대 총선에 대한 인식도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46%, 견제해야 된다가 47%로 팽팽했습니다. 결국은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는. 네, 그런데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해 되게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정치권에서 통하는 일종의 통념이 있죠. 바로 사전투표율과 총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높은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젊은 세대가 투표에 적극 참여했다는 방증이고 젊은 세대는 주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청년 세대들이 꼭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런 통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나왔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판세가 그다지 좋지 않지만 당내에서는 이제 저점을 찍고 며칠 전부터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이른바 샤이 보수,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소극적인 지지층의 숨은 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투표장으로 나와달라 이렇게 연일 좀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투표를 해야 이긴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장 기자가 언급해 준 것처럼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야 이긴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이게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권 심판을 내건 야당으로서는 투표율이 높아야 승기를 잡는 데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투표율 65%를 넘어야 이길 수 있다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었는데요. 사전투표율이 30%를 넘으면 승리의 전제 조건인 60%대 중반을 넘어 70%에도 닿을 수 있을 거란 예상입니다. 앞서 진행된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62.8%를 기록하면서 민주당은 더욱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전투표를 강조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사전투표를 마쳤는데 어디서 투표를 했느냐, 그러니까 사전투표 장소에도 좀 의미를 담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대표 역시 사전투표장 하나도 그냥 고르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신촌의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기자들이 왜 이곳을 찾았는지 묻자 앞으로 청년들이 잘 사는 정치를 할 거고 신촌 소상공인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을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향한 공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 발언 짧게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의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 공영훈 등등의 사람들이 있죠. 판세에 영향이 없으면 그냥 간다 이거 아닙니까?
신촌에는 이화여대가 있죠.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많은 이대생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분노를 표심으로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또 대학생들, 청년들은 입시 비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조국 대표에게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을 거고 이런 인식이 심판으로 이어질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촌에서 사전 투표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서 투표를 했죠? 네,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사전 투표했습니다. 먼저 투표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지원 삭감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입틀막당한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의 이 무지함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대표가 대전에서 왜 투표했는지 그 의미를 먼저 짚어보면요.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라고 하죠. 이제 R&D 예산,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입니다. 네, 이 대표의 발언으로 보듯이 이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학기술계 청년 표심에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카이스트 졸업식 방문 당시 졸업생 신분으로 참석했던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소리를 지르다가 경호원에게 제압당한 뒤에 끌려나간 사건도 네.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말하는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정권 심판론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투표를 독려하면서 국민의힘 주도로 모든 투표를 수개표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우려를 차단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있던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선거 우려를 차단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배경이 어디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민의힘의 사전투표 독려 메시지에서 주목할 점은 수개표를 한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 먼저 준비했습니다.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희가 강력히 추진해서 사전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에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가 실시됩니다. 걱정 안 하시게 끝까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니.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수개표를 강조하는 건 지난 21대 총선부터 강경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돼온 부정선거 의혹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 때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었죠. 요점은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투표용지에 불법 도장이 사용됐다,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해서 조작했다는 등의 주장입니다. 홍석준 선대위 부실장이 아직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있어서 사전투표 독려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가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이에 한 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우리 당은 사전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급히 진화에 나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대로 투표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면 개표 시간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개표라는 게 말 그대로 개표 사무원들이 일일이 투표지를 직접 확인한다는 건데요. 네. 이전에는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분류기에 넣고 개수기에 투입한 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개수기에 넣기 전에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 분류 상태와 무효표 여부를 가리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되면 지난 총선 때보다 2시간 안팎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 개표에 걸린 시간이 9시간 26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당락이 나오는 것도 심심치 않게 나올 거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기자들의 수다 두 번째 주제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만 본투표까지는 아직 5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은 한창인데 이번엔 기자들이 직접 경험한 유세 현장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 대표들의 발언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유세 기간 내내 마이크를 잡아야 하는 이 대표, 많아진 발언량만큼 크고 작은 설화 논란도 이어졌는데요. 가장 많은 지탄을 받은 건 바로 이 발언이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뭐 별명도 있는데 나배 뭐 이런 별명도 불릴 정도로 사실은 국가 간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죠. 네, 이 나베라는 말,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일본의 아베 신조 전 국무총리의 합성어인데요. 일본어로는 냄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냄비가 여성을 성비하하는 용어로도 쓰이기 때문에 나 후보에게 친일 이미지는 물론 성적 비하 의미까지 덧씌우려는 의도가 있는 아주 멸칭으로 여겨집니다. 지난달에 이미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자가 냄비는 밟아야 제맛이란 홍보물을 올렸다가 크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도 이 대표가 이를 또다시 언급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해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선거가 다가올수록 발언이 좀 거칠어졌다, 예전보다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다급해져서일까요? 여야 대표의 입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아무래도 법무장관이란 직책을 맡았기 때문인지 거친 언사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왔었죠. 그래서 달라진 모습이 더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몇 가지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작 그 쓰레기 같은 욕설을 한 형수나 정신병원 보낸 형님한테는 아무 사과한 바가 없습니다. 정치를 배가 찬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네, 이런 발언들은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내놓은 표여인 2조 심판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겁니다. 대부분 이재명, 조국 대표의 범죄 혐의나 과거 발언들을 저격한 건데요. 물론 이런 발언이 가뜩이나 정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중도층, 무당층 표심을 모으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보다 도덕적으로 더 낫다는 점을 강조해서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전략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장 기자가 지금 얘기해준 대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조국 대표 심판하자 이 조국 심판 2조 심판론 좀 띄우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특위까지도 만들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2조 심판 특별위원회라는 걸 띄웠습니다. 여기선 주로 민주당 후보들의 각종 논란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주력하고 있는데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나 공영훈 후보의 편법 증여 의혹 등을 연일 제기하면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당은 양 후보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준혁 후보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를 상대로는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대검 형사부장 때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을 하고 나서 수임을 해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대방 후보를 겨냥한 각종 비위 폭로와 의혹 제기, 고발전 같은 건 선거 때마다 흔히 반복되는 풍경이죠. 물론 일반 유권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당에서 캐내고 밝히는 건 일종의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면도 있을 겁니다. 분노한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도 물론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진영 갈등이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을 심화시키고 애써 내놓은 정책 공약들로 향해야 할 시선을 분산시킨다는 지적도 분명 새겨들을 만합니다. 네. 민주당 양문석 후보나 김준혁 후보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여전히 당이 나설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 고수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도 하루에도 몇 건씩 일명 단독 기사가 쏟아지는 논란의 후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후보를 꼽아보면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후보, 막말 논란 김준혁 후보, 아빠 찬스 공영훈 후보 등입니다. 워낙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후보들 중앙당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기자들도 지난주 내내 일주일간 계속 지겹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세종갑 지역에서 공식 선거 운동 시작과 함께 빠르게 공천 취소를 결정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 지도부 반응이 조금 달랐는데요. 일단 대변인은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100번은 같은 말로 대답한 것 같다면서 후보가 대응할 문제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선거 유세 현장에 있는 선대위 상황실장에게 제가 양 후보 거취 관련 질문을 던졌는데 이 자리에서 물어볼 게 아니다라는 좀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와서 수사 의뢰가 됐고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 관련해서는 그 대상이 된 이화여대와 여성단체,
고종 황제 유족 측에서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악재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미 전체적인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다. 며칠만 버티자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관련 질문에 민주당 선대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분석으로는 큰 우석수는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경기도에 최근 들어서 한 며칠 사이에 큰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두 기자도 열심히 현장 취재를 다니고 있는데 먼저 장효인 기자, 장 기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국민의힘의 유세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네, 유튜버들이 정치인을 따라다니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특히나 더 마치 대선 현장을 방불케 하는 정도입니다. 한 현장은 주로 시장이나 번화가를 유세 장소로 선택하는데요. 탁 트인 번화가라면 그나마 나은데 좁은 시장 골목을 지나갈 때는 인파가 몰리다 못해 꽉 막히는 수준이 돼서 기자들이 따라붙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공보실의 경우는 기자들이 인파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작은 확성기를 챙겨왔었는데 최종 낙점된 건 여행 가이드들이 쓰는 것 같은 작은 깃발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접근이 어려울 것 같으면 유튜브 라이브 영상으로 어떤 발언을 한 위원장이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유세 현장에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2일에는 한 위원장이 대전 서구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한 시민이 한 위원장을 향해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이 저지하려고 했지만 한 위원장이 그냥 얘기하라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대처하기도 했고요. 어제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장예찬 후보가 부산 수영구를 찾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맞불 유세를 벌였습니다. 법인카드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와 함께 사과하라고 외친 건데 이 대표는 선거 방해라고 지적하면서도 시민들에게 귀엽게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뒤섞이는 일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기도 했는데 민주당 유세 현장 분위기도 좀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출입기자단 말고 동행 취재를 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경호하는 인력들이 이 똘똘 뭉친 유튜버 벽을 뚫고 동선을 확보하는 게 아주 최우선 임무가 됐는데요. 취재진도 쉽사리 인파를 뚫기가 어렵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근접 취재 편의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취재진임을 알아볼 수 있는 스티커하고 팔에 두르는 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유튜버들이 강성 지지층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취재진이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항의를 하는 일이 이렇게 종종 벌어졌었습니다. 이은정 기자, 올해 초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찾았다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대표가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안전에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올해 초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피습 트라우마가 아주 상당한데요. 지난달에는 이 대표가 인천 부평에서 유세를 벌일 때 근처에서 칼을 소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이 되고 범행 의도가 크지 않다고 보고 귀가 조치됐는데요. 그런데 어제도 울산 울주군에서 유세를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가던 이 대표에게 접근하던 한 남성이 경찰에 제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을 제압하는데 수갑까지 동원됐는데 위협적인 흉기 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처럼 경찰 경호 인력이 선제적으로 질서 유지에 나서면서 아직까지 선거 현장에서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유세 현장이 이제 축제 분위기라기보다는 좀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사진이 두 장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컵라면, 이재명 대표의 굽 떨어진 구두 사진이었는데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위원장의 컵라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유세를 마치고 한 위원장이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사진이 올라와서 주목받았습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탄산음료를 먹는 장면이 찍혀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안쓰럽다, 힘들어 보인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분초를 다투며 여러 지역을 이동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김밥이나 이런 간단한 것들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굽 떨어진 구두 사진 이건 어떻게 공개가 된 건가요?
네, 이 한 위원장 사진을 보고 이제 이 대표 비서실 측도 이제 질세라 SNS에 떨어진 구두굽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누군가의 신발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담겨 있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버린 구두굽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대표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절박함이 녹아 있다면서 구두굽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를 내보였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이 대표는 차 안에서 김밥 먹는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도 선거 유세 일정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네. 이제 식사 시간에 따로 빼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얘기해봤는데 다른 비례정당들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네, 비례정당들의 선거운동도 참 각양각색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제 자신의 비주얼을 앞세운 선거 홍보물을 많이 내놓은 게 눈에 띕니다. 당명 자체도 조국혁신당이기도 한데 조 대표가 인물이 좋다는 평가를 좀 받는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조 대표를 앞세운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광주 서구갑에 출마를 했는데 법원이 최종적으로 보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선관위가 주관하는 TV 방송연설 녹화를 허락해 옥중 TV 연설이 전파를 타게 됐는데요. 이례적이긴 한데 전례가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17대 총선에서 박주선 전 의원이 옥중 출마를 하면서 방송 연설을 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송 대표의 경우에는 아들과 배우자가 대신해서 선거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자들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